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실적이 나오는데 한번 보게 되면 EPS가 1.62달러 예측했는데 1.66으로 비트했고, 매출 역시도 11.28 예측했는데 11.54로서 비트했죠. 데이터 센터도 지금 매출이 6.7빌리언 좋게 나왔고, 자, 근데 가이던스에서 3분기 매출이 13빌리언 나왔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0밀리언이니까 예측했던 것이 12.52빌리언이죠. 그럼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서 주가 자체가 한 5, 6%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스 마진은 56% 되고 있고, 자,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루 동안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많이 올라갔죠. 다우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71% 올라갔고, 나스닥이 2.59%로 큰 폭의 상승, S&P 500도 1.79%, 러셀도 1.85%라서 거의 다 상승했다. 나스닥이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S&P 500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달리고 있는 장세에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타임 하이로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자,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일에 어느 정도 호르무즈가 열릴 것이다.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내려갔고 유가도 내려가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 뭐 거의 다가 상승했는데 반도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저 반도체와 소프트 이런 것까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좋았고, 아마존만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차익 매물이 나왔고,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이쪽 분야가 거의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그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뭐 인텔 이런 것들, 텍사스 인슈루먼트, 샌디스크, 그다음 이런 것들 거의 다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았고, 팔란티에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죠. 한 30% 가까이 올라갔고, 자, 그와 더불어서 오라클도 조금 올라가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자, 팔란티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시금 매기가 돌았고, 자,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안 올라갔던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안 올라갔고, 자, 우리 쪽이 달리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좀 많이 내려갔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홍기가 계속해서 돌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반도체라든지 소프트가 같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분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업재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어제 내려왔던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쪽도 계속해서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4.28%로 큰 폭의 상승했고,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가 2.76, 베이징 머티리얼스 2.74로서 가장 크게 올라갔죠. 자, 안 올라갔던 에너지, 유틸리티, 리얼 이스테이트 이쪽으로 좀 안 올라갔고, 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8개가 상승되면서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주가 다시금 상승의 장세에 중앙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 박스권 상단에서 논다면은 박스권 완전히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했다가 지금 이제 옆으로 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것들, 불플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만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8천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강한 장세가 되고 있고, 약간의 눌린다면 지수 같은 것도 투자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지금 이제 박스권을 갖다 돌파했죠. 박스권을 돌파한 데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 있죠. 이때까지 왔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가 다시금 올라가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상승의 추세, 하락했던 추세를 갖다 완전히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리평센스 맞고 다시 V자 반등으로서 큰 폭에 올라가는 모양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도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가장 올라가는 것은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추세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갔던 것이 오늘 일단 UK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일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5% 정도 내려가면서 80달러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있고, 자, 크루드 오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도와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한 1% 정도 내려가고 있고 30년물 금리도 한 0.7%가 내려가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조금은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그 달러가 내려가다 보니까 골드는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재패니스 엔도 많이 일단 방어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달러가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일단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달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저기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도 21선을 갖다 돌파하고 21선에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주가는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 있죠. 이런 추세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일단 눌린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승으로 일단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실적 발표,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스콧 베센트가 CNBC에서 나와서 이란과 협상 중이다. 그렇게 밝힌 후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80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에 이란 해협을 개방하고 이 갈등에서 보다 정상적인 입장으로 나아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큰 폭의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했죠. 특별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주가 자체가 많이 시장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 본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조차도 7월 폭락해서 회복했는데 이는 일부의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로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악화되고 있다. 자, 이런 분석가들이 우려를 갖다가 잠재운 덕분이다. 아마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익이 나니까 여기 투자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가 돼도 그 어느 정도 다 마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로 일단은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S&P 500의 기업 중에서 84%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증가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도 제가 아무래도 차입을 해도 그 차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2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이로운 성과다 이렇게 발표했고 AI 주권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상업 매출이 149% 급증한 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또 캐터필러 역시도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매출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자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일단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고용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잡 오프닝 신규 채용이 나왔는데 7.31년 예측했는데 7.35 굴리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럼 금리를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만 가지고 인하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고용이 아직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잡 오프닝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GDP 나오는 6.2인데 5.9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저번보다도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다. 자, 그렇게 이제 연준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QRA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국제 발행 계획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5일날 나옵니다. 5일날 QRA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제 발행 계획이 5일날 나오는데 지금 발롱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이게 3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차입의 추정치가 될 거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 때 있죠. 7, 8, 9월 달에 그때 지금 어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자, 차입 예상액이 739빌리언입니다. 5월보다도 68빌리언이 증가되고 있다. 돈을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뿌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센트가. 그 다음 TJ 목표 잔고도 950빌리언입니다. 여기는 950빌리언인데 여기 보면은 4분기 때는 850빌리언 줄어들죠.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줄어들겠다. 선거 전까지는 늘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차입 금액이 628빌리언 줄어들죠. 선거 끝나면 줄이는데 선거 동안 내가 돈을 갖다 땡겨와가지고 선거 동안에 돈을 뿌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2분기에 실제 마감된 TJ 잔고는 919빌리언이었죠. 요거는 지금 TJ 잔고란 말은 재무부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급여도 주고 공무원들 자 그런 건데 950빌리언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도 통장에다가 돈 많이 넣어가지고 돈 뿌려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유동성의 영향을 본다면은 재정적재 확대로 인해서 차입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3분기에 차입 예상액이 7,39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된 이유는 재무부의 예상보다 저조한 현금 유입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이 소화해야 할 국채 물량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면서 또한 채권 시장의 공급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보다는 높은 TJ 잔고가 잉여 유동성에 미치는 압박이 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3분기 말에 지금 TJ가 목표 잔고를 갖다 9,500억 달러 매우 높게 유지했죠. 선거 자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돈을 갖다가 쌓아 놓으려면은 대규모 국채 발행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야만이 돈을 쌓아둘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돈을 가져오니까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뭐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4월 15일자로 일단은 세수는 다 끝났습니다. 세금이 들어올 데가 없고 그래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와 더불어서 페드의 통화정책 운영과 맞물려서 TJ마저 팽창하게 되면 은행 시스템의 지불준비금, 금융시장의 잉여 유동성에 눈에 띄게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간 무리를 가해서라도 지금 이제 돈 땡겨가지고 선거자금 뿌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국채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은 장기물 금리가 계속 상승되면서 파생상품 시장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30년물 금리가 5.25%를 갖다 돌파하는 상황에서 장기물 금리가 강한 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은 장기물의 수익률은 추가로 자극이 된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상승을 통해서 크레딧 스프레드를 확대하면서 밸류에이션의 민감도가 높은 플랫폼 기업, 기술주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걸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또 올린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찍어냈을 때는 시장이 많이 압박을 받아서 장기물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도리어 일단 도로 지금 이제 기술주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의 델타 해칭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S&P 500의 옵션 감마 포지셔닝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8월 5일날 QRA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냐. 자, 재무부가 늘어난 차입 규모 있죠. 739빌리언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T빌, 단기채, 그 다음 중기채, 이표초에 쿠폰을 갖다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관심이다. 그 단기채 비중을 높여서 잉여 자금을 흡수한다면 장기물 금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은 이표채 발행을 늘린다면 장기물 금리의 상승세가 갚아질 위험이 크다.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T빌만 발행하지 않겠는가, 단기물만. 그래서 장기물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것이 베센트가 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증시가 많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것이 UBS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된 이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모멘텀 주식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부진한 실적이 아니고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고 그래서 7월 실적은 더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대규모 가격 조정, 재조정 이후에 급락을 했죠.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TUM 있죠. 모멘텀 ETF입니다. 7월에 한 13%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고 실적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선방했다는 사실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안 내려갔죠. 여러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려갔던 것은 요것만 내려간 거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간 건 아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이 더욱더 낙관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모멘텀 지수고 이거는 S&P 500입니다. S&P 500은 0.1%밖에 안 내려갔는데 얘만 지금 12.6%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올라갈 차례다.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내려갔던 이유가 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 때문에 내려갔다 문제가 되는데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레버리지 때문에 내려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P 500 지수 자체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7월에 고성장 주식들이 급락한 것 자체는 1990년대 이후에 전례가 없는 진정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제 막 인공지능 투자적 사이클이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나타난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과 전반적인 시장 간의 괴리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자, 두 가지 때문이었다. 인공지능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의 확장 자체가 시장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세, 레버리지 ETF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매수를 갖다가 아무래도 수급을 많이 꼬이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현재 모멘텀 시장에
환경의 특징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AI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이 아닌 다른 데서도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확장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캐터필라, 팔란티아 이런 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라든지 소프트웨어 이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또 중요한 저항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최고치인 7620선 저항선을 며칠 연속으로 확실하게 돌파해야 마감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이번 상승세를 돌파로 단정 짓기에는 돌파가 확실히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파를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7620선 위에선에서 확실하고 연속적인 종가 마감이 2차례 정도만 되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주가가 이렇게 있죠.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이렇게 있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후에 그 위에서 며칠 정도 놀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한 2, 3일 이상을 놀면은 그거는 확실한 이제 돌파가 된다. 자, 그렇지 않고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금 이쪽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거는 가돌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에는 강한 돌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유는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계절적으로 시장이 부진한 시기인 8월달 또 S&P 500 지수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특별히 투자자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대형주, 성장 지향적인 시장 부분, 자,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돌아온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기술적으로 본다도 3개월 연속 상승, 자, 한 달 하락, 그다음 조정받고 다시금 상승, 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마존의 실적이 호조였고 마소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 사태를 통해서 시장의 조정 계기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아구가 다 맞춰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The Magnificent ETF인 MSGS 요거 자체가 7월에도 2.6% 상승한 데 이번 달에도 4%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론은 이런 것들 때문에 8월달, 7월달에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정이 없었다면은 이번 달에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8월달엔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기술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기술 부분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비롯해서 산업재, 제약, 바이오테크, 대형은행, 증권사, 정유회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월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온 후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삭스 이런 것들은 20% 급락했지만 올해 들어서 여전히 8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삭스 이런 것들은 주가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금 S&P 500의 동일 가중지수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금융주 소비재를 선호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모두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은 반등하면 반등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반등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거기서 S&P 500 지수가 7620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시장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가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장기적으로는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시장에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돌파를 확정 짓는다면 연말에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수는 상승 마감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가가 향후 12개월 안에 2배로 오를 거다. 자, 그렇게 켄트 피츠제럴드가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의 하락세를 좀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HBM 같은 수요가 높은 메모리 부품 분야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켄트 피츠제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00% 이상의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종가인 142달러에서 3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D램과 낸드 모두가 수요가 2029년도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켄트가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있지만은 켄트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칸 $250, 스티펠 $240, 알비스 캐피탈 $200 목표가를 주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신뢰도가 지난 한 달 동안 매도 수위에 반등하고 있고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또한 모멘텀의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헤지펀드들의 부채 축소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칩은 AI 구축 과정에서 기술 공급망의 주요 변모 현상으로서 작용이 돼서 가격 급등, 수익 마진 확대를 초래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두 다 가지고 이제 높게 다 길게 보면서 장기로 본다면 상승의 추세에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산업은 변동성이 큰 상위 산업 분야로서 기술 사업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지만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고객들은 물량, 가격, 가격 범위, 선불금, 그리고 고객이 합의된 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재정적 손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계약을 통해서 수년간의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가시성을 확보해서 고객과 메모리 제조업체 모두에게 더 나은 계획 수립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의 마진과 가격의 결정력 이런 것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당분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 공급이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라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자, 그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RBC는 영업이익률을 내년에 8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분기에는 76%에서 10포인트 증가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OP 마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 자체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겠고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고객의 수요 과다 집중 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히 소수의 대형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기업들 자본 지출이 뭐 6천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중 현상이 그렇듯이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수년간 확신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줄일 때, 자, 그때가 지금 이제 위험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메모리 칩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애플 주식의 등급은 또 하향이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칩의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마진의 압박이 가해진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그래서 하향으로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290 유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아이폰 17, 맥북과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를 제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진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2016년도 4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렴한 재고 보유라든지 유리한 제품 구성 그리고 낮은 비메모리 부품의 비용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램 시장은 사실상 단 세 공업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를 갖다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정치권에서 막히다 보니까 저런 것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목요일에 실적 발표에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자질로 인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아이패드와 맥 모델의 가격을 인상을 했고, 자, 아이폰 역시도 조만간 가격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아무래도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아직 소비자들에게 업그레이드할 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애플의 매출이 44%를 차지하는 유럽과 중국의 규제 장벽이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문제점 때문에 아직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8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1명이 스트롱바이고 21명이 바이, 그 다음에 13명이 홀드다. 3명이 일단은 지금 이제 언더퍼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전히 낙관적이고 평균 가격은 $322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크 주가 자체가 오늘 AI 메모리 관련된 새로운 호재에 힘입어서 한 11%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랬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미래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컨퍼런스 콜에서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초의 공식 고대역폭 플래시 HBF를 갖다 표준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F는 HBM과 SSD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최대 512GB의 용량과
0.4에서 0.4 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AI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글과 텐스토랜드가 이미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같은 날에 키옥시아와 더불어서 지금 10세대 QLC 3D 낸드를 공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요거 자체는 이전 세대보다도 60% 이상이 더 높은 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계는 AI,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집약적인 월크로드에 필요한 용량이라든지 대역폭의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낸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반면에 데이터 센터 SS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다연간의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 전망을 확보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예측이나 마찬가지로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메모리는 AI 구축에 있어서 역시 핵심적인 제약 요소가 되고 있고, 샌디스크는 새로운 HBF 레이어와 고밀도 랜드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란티아 주가가 한 30% 이상 상승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업계의 동종업체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회사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AI 전략이 기업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팔란티어가 AI를 고객에게 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보다는 몇 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갖다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이 여전히 자사 제품에 AI를 갖다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팔란티어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다른 업체들이 아직 열망하는 AI 미래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통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팔란티어가 기업들이 데이터, AI 모델이라든지 기타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을 갖는 주권형 AI에 집중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AI 투자에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팔란티어의 AIP 인발브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갖다 테스트하고 교체함으로써 컴퓨팅, 토큰의 비용을 개선하고 지연 시간을 줄이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데, 자, 팔란티어의 알파를 소유하라는 전략이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는 주요한 신흥 분야인 AI 거버넌스로 팔란티어를 갖다가 차별화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집중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고객들이 호황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호응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 주식 자체가 프리미엄 가격에 거래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기를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성장과 수익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중에서 기업의 AI 도입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자들 사이 핵심인 논쟁은 성장 잠재력에서 성공이 미국 사업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팔란티의 상업적인 사업 강점,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군부의 관심 증가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 둔화라든지 주요 계약의 체결, 해외 사업의 확장 능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좀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으니까 한번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나쁘게 또 리스크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1,550를 유지하면서 매수 등급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 하락을 매수를 위한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메모리 가격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도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주당 순이익을 갖다 $15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의 CXMT를 갖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서 강력한 AI 메모리 수요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메모리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컨센서스죠. 하이퍼스케일의 캐펙스의 추정치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자, 그게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달릴 수 있는데, 자,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때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캐펙스는 546 정도 되었죠. 546빌리언. 36% 정도 증가됐는데 요번에 2분기 때를 보니까 84%가 증가하면서 757, 현재로서는 93% 증가한 79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이만큼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걸 보니까 2017년도 거는 630, 15%에서 23% 증가한 929, 현재로는 1053까지 내년에 이만큼 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 이제 내려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업종별에 지금 이제 컨센 한번 보겠습니다. 6년도, 7년도, 8년도까지는 아마존, 메타, 구글, 그다음 마소라든지 오라클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도 1298까지 가죠. 물론 여기서 92%에서 32%, 그다음에 24%로 약간씩은 줄어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린다는 겁니다. 자본 지출 자체가. 자, 일단 적어도 2026년도 말까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027년도 중반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